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 토크. 월요일의 고정 코너 종착역 없는 종창 브라더스의 종창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님,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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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김종대 편집장님 두 분 오신 줄 알았어요. 말투가 점점 닮아가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김창수의 눈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5월 18일입니다. 5.18 35주년입니다. 저는 35년 전에 사춘기 소년의 눈으로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그때를 기억해 봅니다. 그때의 그 비애감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 저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5.18 가족들이 한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35년 전 제가 느꼈던 그런 비애감이 아직도 이 땅에서는 사라지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5.18 35주년 한반도의 정세를 돌아보면은 또 다른 큰 위험이 우리 주변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지난 5월 9일 2차 대전 70주년 행사 때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 광장에 다탄두 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다탄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었죠. 이것은 미국이 동구에 MD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자 이것을 뚫기 위해서 러시아가 개발한 무기 체계입니다. 러시아는 이것을 실전에 배치했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 5월 9일에 맞춰서 그날 평양에서는 노동신문을 통해 가지고 SLBM 사출 실험하는 사진이 마치 대규모 광고라도 하듯이 노동신문을 도배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또 북한의 새로운 무기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어야 했습니다. 북한은 5월 9일에 맞춰서 러시아의 종전 70주년 행사에 맞춰가지고 마치 러시아의 종전 70주년 행사에 대해서 축포를 쏘아주기라도 할 듯한 그런 자세로 SLBM 사출 발사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종전 70주년에 맞춰서 러시아하고 북한이 미사일 공조를 해나가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9월 3일 중국은 종전 70주년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오더군요.
9월 3일을 즈음해가지고 러시아와 중국이 동해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종전 70주년 행사에 맞춰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공조를 하는 모습입니다. 10월 10일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입니다. 아마 북한이 이때 맞춰가지고 또 대형 군사 시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나라들이 종전 70주년을 즈음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이익에 맞춰서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자신들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을 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이켜보시죠. 광복 70주년 8월 15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광복 70주년을 분단 70주년이라 하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정세 돌아가는 것들을 살펴볼 때, 주변 국가들이 하는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우리의 광복 70주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광복 70주년은 속빈 강정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커집니다. 외교가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5.18 35주년을 맞이해서 주변 정세에 대처하는 한국의 외교적 무능력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가슴 깊숙한 곳에서 비애감이 싹 듭니다. 네, 김창수의 눈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슬픈 눈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외교의 무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김창수의 눈이었는데 오늘이 5.18 35주년인데 김창수 눈이 슬프게 들렸습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제가 좀 비장하게 하려고 했는데 성공했군요. 슬펐습니다. 주제가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웃으면서 듣기는 그렇고 어쨌든 역사와 어떤 작금의 국제 정세까지 아우르는 촌평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창수 형은 세상을 보는 안타까움의 눈 또는 안쓰러움의 눈이 이렇게 돋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이걸 하나 좀 소개시키고 싶은데요. 네. 어제 저기 실학박물관이라고 정약용 선생 어떤 기념관이 있는 양수리의 실학박물관을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 전시물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19세기의 조선의 어떤 개화파들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규수 선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본 조선의 정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릴 수 없는데 지금의 세계 정세가 동서열강이 서로 대치하는 춘추열국의 과거 시대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19세기였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은 이런 동서열강이 각축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나라이지만은 살아나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19세기 때 세계를 보는 안목이 참 뛰어난 성학자가 우리 역사에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우리 이 외교를 담당하거나 우리 국가의 국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19세기의 국제 정세를 꿰뚫어봤던 이런 우리 선조들보다도 정세를 바라보는 안목이 지혜가 훨씬 더 좀 모자라다는 생각입니다. 바랄 걸 바라야지. 아니 그런 고차원적이고 전략적인 거를 누구한테 바라는 거야 지금. 제가 꼭 어느 한 분한테 지금 바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 이름을 또 거명하면 지금 이보다 더 세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참을 안 하고 그냥 돌려가면서 국정을 담당하신 분들이 이러지를 못한다 했더니 또 그 정도에도 또 바로 바랄 걸 바라지 또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제일 안타깝게 느끼는 건 뭐냐면은 국가의 지도층들이 자기들이 먼저 패닉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국민들이 이제 무언가 이제 국제 정세건 국내 상황이건 불안해할 때 이 사람들은 대중들이 불안해해서 나를 욕하지 않을까 이걸로 패닉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걸 엘리트 패닉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대중이 불안에 빠질 거란 전제로 자기가 더 불안해지는. 대중들이 불안에 빠질까봐 더 불안해하는. 더 불안해하는. 그럴 때 선장은 항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을 보고 암초를 헤치면서 무언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선원들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선원들이 불안해할 거라고 해서 선장 스스로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변명은 잘해요. 그건 굉장히 잘합니다. 항상 핑계가 있어요. 그러나 국가는 결과로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과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만큼 리더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외교 상황을 보면 리더 선장이 잘 항의를 하고 있는지 잘 이끌고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참 아쉬운 점이 많고 김종대 편집장이 그 선장한테 매주 너블타를 보내도 불구하고 이 항로가 바로 안 잡혀. 이상해요. 러브레타지 너브레타가 아닌가는 너브가 아니라 러브. 좀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저기 이게 또 중간에서 이렇게 자꾸 오역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사랑의 편지인 것이야. 네 사랑의 편지 네. 저희가 말미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제가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 지난 일주일 뭐 이런저런 사건이 많았는데 그 중에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 참 저도 예비군을 거쳤지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은 좀 못했었거든요. 어떻게 상상하겠어요? 예. 이거 상상 못하죠. 아니 제가 작년부터 이 네. 군하고 계속 숨바꼭질인데 그 임병장 윤일병 사건이 작년에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역 문화 특이하면서 그런 문제, 그 관심병사 문제를 어떻게 한번 잡아보자고 추월하고 뒤지고 다니고 네. 대책 세우고 했지 않습니까? 딱 끝나니까 이제 그건 좀 잠잠해졌는데 여군 그 성추행하는 문제가 네. 이건 뭐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이어 터지네. 이건 또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그거 갖고 한 6개월간 최근에 오기까지 이 군내 어떤 성인지 교육 내지는 어떤 네. 양성평등 이 문제 갖고 또 죽어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비군이 터지래. 이건 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군이 안팎에서 그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데는 다 골마 터지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 예비군 문제는 사회 문제지 왜 군대 문제냐 이래 얘기하는 사람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그게 아닙니다. 군대 생활이 있을 때 관심병사면서 쭉 그 적응을 못했던 한 병사가 네. 제대한 지 불과 2년도 안 된 시기에 그 군대 생활의 보복을 지금 계획적으로 한 굉장히 어떤 그 의도적 범행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날만 기다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최모 씨가 유서에 쓴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군대와 사회로 이어지는 그 저기 하나의 경로 잔체를 어떤 인생의 저주라고 봤고 이 친구는 사는 게 형벌이었어. 네. 군대 생활하는 그 자체는 지옥이었고 사는 것 자체가 형벌이었어요. 네.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실존적인 어떤 자기 붕괴,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이 완전히 와해되고 자존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것의 어떤 하수구를 군대로 받던 것이죠. 네. 그래서 총을 주자 즉각 행동에 옮겨버린 거죠. 바로 그 총 받자마자 조준 사격해버렸어요. 굉장히 한발 끔찍한 쏘고 일입니다. 예, 바로 조준 사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원장님, 우리가 뭐 위험 사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세월호 사건 나오고 나서부터 우리 사회에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위험 사회. 근데 이제 그 예비군들, 그러니까 일반 이제 예비군에 좀 편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쭉 보면은 이제는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기도 무섭다. 지금 이런단 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위험 사회 정도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 박주 선생은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안보나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안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지만은 근본부터 따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군에서 사실은 이런 김정일 편집장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뭐 관심병사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성추행 문제, 그다음에 이제 예비군 문제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한편으로는 김정일 편집장한테 공부 열심히 하고 군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라 하고 군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제공해 주는 게 아닌가. 김정일 편집장 엄청 바빠요. 근데 그러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조금 짚어봐야 될 건 짚어보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비군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결국은 이제 1.21 사태 났을 때 68년도에 그럴 때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군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그 예비군 창설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당시에 김영삼 의원이 예비군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운동을 주도했더군요.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 때 당시에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는 또 예비군 폐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폭을 일으켰죠. 예, 전폭적인 그렇죠. 뭐 예. 인기를 끌었다,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하더군요. 근데 저는 우리가 예비군 문제가 그 당시에 생길 때 결국은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나오라 붉은 물이 어제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네. 나오라 붉은 물이 뭐 침략자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예비군을 만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안보의 문제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안보의 문제면서 동시에 이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의 안전의 문제까지 지금 같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의 문제와 안전의 문제, 시민 안전의 문제이죠. 네, 네. 그리고 국가 안보의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 안보를 중시 여기면서 국가 안보를 다른 한편으로는 핑계로 삼아가지고 시민 안전을 소홀히 하고 시민 안전을 무시했던 이 괴리에서부터 이제 이런 사고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총론적으로 말씀드려본다면은 국가 안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고 국가 안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상태 속에서 대안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보 그리고 안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이어져 있는 그런 개념인데 이번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에서 극명하게 들어간 것 같고요. 자, 뭐 국방부에서 TF 팀이 만들어져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저희가 아이 뻔해요. 그 썩은 사과 골라내기. 네. 그러니까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 하나 있으면 나머지 제값 못 받는다. 골라내고 솎아내고 분리하고 제거하는 네. 이 대책으로 가게 돼 있어요. 국방부가 하는 건 그겁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비군 조교한테 방탄복 입히겠다 이거죠. 그다음에 유리막으로 그 사격한 사로에 사수마다 이렇게 칸막이를 설치하겠다. 네, 이런 거고 이미 총은 저는 몰랐어요. 이번에 그 사고 나서 보니까 그 거치대에 총이 쇠사슬로 고정돼 있더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때는 이번에 안 어쩐 그랬거든요. 일인지 그게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빼내서 쏜 건데 나 그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야 세상에 예비군 훈련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이건 뭐냐 총체적으로 못 믿겠다는 그 대책인데 아군을 못 믿겠다 이겁니다. 이건 군대가 아니에요. 예. 저기 전쟁이 나면은 저 아군 내 동료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거든요.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대에서 구타가 있다 그러는 걸 왜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아니 전쟁 나면 내 목숨 구해줄 사람을 왜 때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때리잖아요. 그다음에 그 총뿌리가 어디로 향할지 몰라. 이렇게 되니까 지금 지급하는 방탄복은 북한군인에 대비하기 위한 방탄복이 아니라 아군용 무기, 대아군용 방탄복이라 이겁니다. 이게 임병장 그 총기 난사 사고가 났을 때도 제일 먼저 올라온 개혁과제가 방탄복 지급입니다. 방탄복 없어서 애들이 죽었다 이거죠. 근데 그거 말인즉슨 맞는데 아군인을 못 믿어서 장착해야 되는 무기입니다. 이게. 거기에다가 모든 것이 불신이 제도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개선책이 나오는 거예요. 쇠사슬을 채우고 칸막이를 설치하고 의무화, 방탄복 얘기 나오고 세상에 이렇게 못 믿는 군대가 어떻게 전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지 말라 그래. 네. 이런 군대는 전쟁 못 합니다. 아니 저 김정일 편집장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니까 예. 아 정말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방탄복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병사들한테도 지금 현재 방탄복을 완벽하게 지급 못하고 있고 또 예산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 그렇죠. 때문에요. 예. 그나마 또 지급한 방탄복 자체도 부정 때문에 뚫린다는 건데 그러면 예비군들한테 줄 예산이 충분히 있으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방탄복을 줘봐야 또 뚫리면 어떡할 건가 저는 그 문제로 생각을 했어요. 기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금방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을 못 민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군으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방탄복을 입는다. 그 다음에 이제 총기를 고정시키는 것은 아군을 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총기를 고정시킨다는 거잖아요. 다 못 믿는 거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왜 이러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과거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징병제를 실시하다가 네. 71년도에 이제 지원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제 김정일 편집장이랑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시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언젠가 한번 제가 논문에서 인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징병제 문제점을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지적을 했을 때 그때 김정일 편집장이 저한테 말해줬던 걸 본인은 지금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해요. 징집제의 문제점으로서 그러니까 타인의 생명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고
자신의 어떤 생명을 담보하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가 없이 강제적으로 동원시키는 제도 이런 게 징집제도이다. 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원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원주로 바뀌고 나서 그러면은 이 지원제도가 과연 성공할 건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원제도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군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준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졸자가 한 25% 정도 군을 차지했다가 지원주를 하니까 5% 이하로 떨어져 버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70년대 70년대 국방장관을 했던 포드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때 국방장관을 했던 럼스펠드가 다시 또 부시 때 국방장관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럼스펠드가 이 지원제는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럼스펠드가 성공적으로 평가했다가 한 이유는 뭐였냐면은 군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제는 성공한 거다 말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정인 편집장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군을 아군을 못 믿어가지고 총을 고정시키고 아군에서부터 날아오는 총을부터 예비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복을 지급한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신뢰가 총체적으로 무너진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은 군 내부에서도 신뢰를 못 믿는 것이고 그렇다면 자긍심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비군 훈련 가는 것도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모든 예비군들이 그러듯이 그냥 안 가면은 불이익을 당하니까 하는 수 없이 가고 그래가지고 기강 해이져서 가고 아무런 자긍심이 없잖아요. 우리 그렇죠. 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긍심 끌려가는 거죠. 뭐. 그렇죠. 네. 결국은 그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또 비롯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 자체도 끔찍하지만 이것이 주는 심리적 충격을 좀 무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앞으로 예비군 훈련에 입소하는 그 예비군들이 저기 동료를 못 믿고 어떤 놈이 총 쏠지 모른다 이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비록 안전장치를 다 해놓는다 그러지만 그 안전장치는 이거 군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 안전장치하고 전쟁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이 말도 안 되는 저기 뭐냐 이미 전방이 예. 얼마 전부터 수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대 사격률을 평가를 불시에 합참해 보니까 저기 합격자 제로 나왔습니다. 제로. 합격자 제로요. 제로. 하도 그래가지고 그 대대를 조사했어요. 어떻게 네. 됐는가 했더니 그 육군본부에서 사고 예방 지시가 막 내려오잖아요. 그럼 교육훈련 포기해요. 못해요. 그런데 합참에서는 또 교육훈련 강화 지시가 내려온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참모총장 사고 예방하고 합참의장 전투력 발전 지시하고 모순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근무교정에 탄약고에서 그 전방에 보초 쓸 때 실탄 탄창을 소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양쪽에서 내려온 지시 이행을 하는데 지휘관이 고민에 빠지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탄창을 저기 차고 한다는 그 규정은 지켜야 되겠고 애들 못 믿어서 실탄은 줄 수 없고 못 믿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어떤 그 저 궁여지책을 썼냐면 탄창을 차게 하고 거기다가 다시 자물통을 채운 다음에 그 열쇠를 소초장이나 갖고 있는 겁니다. 지휘관이. 이렇게 하면 규정 다 지키고 네.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격 훈련이 형편없어져 있는데 이게 저기 이런 실태가 여러 군데서 나오니까 이제는 사격의 합격 기준 자체를 하향 기준에서 합격자 수 비율을 늘렸어요.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보수 정권 돼서 또 교육 훈련 강화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 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군의 최고 지휘부 합참의장이나 육군 총장이 자기 군대 못 믿어요. 네. 그다음에 지휘관들도 자기 장병들 못 믿어요. 이 총뿌리가 어디로 갈지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는 군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잡아쳐 넣고 어디인가 감금을 시켜 넣은 다음에 그것에 갖다가 자기들이 괴로워하니 말이지. 이게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긍심, 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휘관이 네, 자기 네. 병사들을 못 믿는 군대에서 어떻게 자긍심이 생길 수 있게 자부심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긍심이라든가 집단의 그 어떤 연대감이 해체되는 기저에는 네. 군대 자체가 물론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원인도 있겠죠. 그러나 군대라는 건 집단을 강조하는 어떤 하나의 그 전통이 있는 것이고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못할 건데 그 사이에 사회에 뭐가 바뀌었겠냐는 겁니다. 물론 개인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인간을 차별하고 분리하고 배제하는 데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전체 정상인들을 위한
집단이 돼야 되지만 그 중에서 끼어 있는 비정상인에 대해서는 가혹해진 겁니다. 이렇게 정상과 비정상을 나눠요. 옛날에는 그 군대 고문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고문관이 내 동기라고 치자고. 그런데 후임이 내 동기 고문관을 놀리면 누굴 나무라냐 하면은 그 후임을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후임한테 시킵니다. 제 고문관이니까. 제 거저 먹는 애니까 저 대우하지 말라고. 네, 그게 바로 윤희병 기수열애, 문제에서 예. 해병대에서 나타났던 기수열애 현상이 그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해서 무언가 집단의 어떤 그 거저 먹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가혹하게 처벌하는데 오늘날 세월호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느 날 그 세월호가 사회에 폐를 끼치는 때를 쓰는 하나의 그 거저 먹는 집단처럼 만들어지는 순간 다 바뀌는 거예요. 그걸 이런 식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인간관이 네. 어떤 집단의 마치 정상인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는 순간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개인들은 삶 자체가 형벌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요. 제가 그 이제 사무실 여의도 근처에 있어서 네. 여의도 공원을 걷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은 공군 창설 60주년 기념탑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군 창설 60주년 기념탑이 그러니까 과연 이게 우리 공군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고 그걸 지나가면서 보는 국민들이 우리 공군에 대해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기념탑이겠는가. 네. 거기가 여의도 공원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공군 비행장이 있었던 그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기념탑을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걸 보는 군인들이 긍지를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을 던졌냐면은 이게 미국의 워싱턴 DC 남쪽에 있는 공군 기념물이 있어요. 그걸 완벽하게 모방한 겁니다. 아마 군인들도 그걸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 공군도 그걸 모를 겁니다. 완벽하게 모방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 조형물을 그렇게 만든 이유는 이제 공군의 어떤 비행 편대에 어떤 동료 비행사가 사고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하는 그런 새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 기념비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모양으로 만든 거는 미국 공군 문화를 반영해서 만든 거였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이 미국이 있으니까 공군 기념비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워싱턴에 그걸 그대로 여의도 공원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걸 만든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 공군의 자긍심을 느끼고 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 군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게 하고 이런 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충 미국에 있는 가서 본 따가지고 만들면서 상부에 대한 허위 보고 했을 때고 그다음에 거기서 저는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을 것인가. 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떤 그 창작품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창작품으로 하면서 예산 낭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짚어본다면은 그런 우리들이 군에 대해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것보다는 군은 아직도 현대화되지 못했구나. 네. 군 운영 자체가 아직도 정근대적이구나. 그런 데서부터 이런 온갖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 저희가 얘기하면서 군의 본질적인 문제까지 저희가 다루게 됐는데 이거 하루 종일해도 안 끝날 것 같아요. 아무튼 국방부가 TF팀을 만들어서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참 이게 임기 응변식 그냥 땜질식 처방이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이건 뭐 대책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장윤선의 팟짱. 지난주에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13일 국정원이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처형됐다. 그것도 뭐 고사포를 맞아서 공개 처형됐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처형됐다는 날짜가 30일입니다. 지난달 30일인데 이렇게 빨리 보름도 안 돼서 이 사안을 보고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국정원이 그때 국회 네. 정보위에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기자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장문의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신문을 보거나 이런 쪽 보면은 좀 의문이 가요. 왜냐하면은 우선은 국정원의 보고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이 수청됐다. 이게 하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현영철이 북한의 강건 평양 근처에 있는 강건 군사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가운데 고사총으로 현영철을 네. 총살했다. 고 추측된다. 그런 첩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영철이 국정원의 보고에 따르면 현영철이 숙청된 거는 팩트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다음에 고사총으로 현영철을 총살한 거는 네. 그런 첩보가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국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첩보 사항은 확인해 주지 않는다. 이런 기본 원칙이잖아요. 네. 만약에 첩보 사항을 국정원이 계속 떠들면은 우리 온갖 떠들은 다니는 소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국정원한테 문의하고 그때마다 국정원이 이거다 저거다 다 말해줍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첩보 사항은 확인 안 해주는데 네. 근데 갑자기 친절한 국정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첩보 사항 자체도 다 공개하고 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압니까? 이제 현영철이 숙청됐다는 거는 사실은 팩트로 깔리면서 네. 더 중요하게 많이 선정적으로 그 황색 저널리즘 같이 선정적으로 보도되는 건 고사총으로 현영철을 쏴 죽였다는 거예요. 외신들을 제가 한번 쫙 뒤져봤습니다. 네. 근데 외신들은 전부 현영철을 고사총으로 쏴 죽였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신들의 댓글 달려 있는 것들 보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폭군들 있지 않습니까? 뭐 네로라든가 또는 뭐 로마의 칼리큘라 황제라든가 네. 그 북한의 지금 김정은을 그 수준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정원이 그거 도와주고 있는 건가요? 첩보사항을 흘리면서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국정원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네. 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번 것만 보면은 과거에 장성택이나 어떤 그 다른 사례와 달리 상당히 오래 끕니다. 의외로. 네. 빨리빨리 확인은 해줬는데 옛날에는. 그런데 사실 그 고사총 옛날엔 뭐 박격포로 총살을 했다는 이게 이래야 조선일보 기사가 돼요 사실은. 예. 이런 뉴스는 어떤 그 정상적 숙청이면은 기사가 안 된다고. 아, 그렇죠. 조선일보 일면에 그 등장을 하려면은 박격포나 고사총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시신 수습이 안 되는 형태의 총살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네. 예 이런 식인데 거기에 더 방점을 찍은 걸로 보입니다. 국정원 발표는 왜 그래야 기사가 되니까. 아,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예. 기사화되게 하기 위한 뭔가의 국정원의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기 이렇게 공개를 해서 이례적으로 이거를 그 퍼뜨렸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의도는 뭐겠습니까? 최근에 북한이 이제 그 함대함 미사일 발사, 잠수함 미사일 발사, 또 NLL에서의 어떤 도발적 언사 사격 훈련도 하고 이러면서 예. 지금 일시적으로 굉장히 이게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어, 정신없이 막 한꺼번에 쏟아지고 쏟아져 있어요. 나오고 예.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북한의 전략적 판단이에요. 이건 단순히 상황적 관리가 아닙니다. 이건 전략적 판단이에요. 네. 제가 최근에 탈북자들한테 듣기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는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해이다. 이런 발언이 지금 일선 지휘관한테까지도 많이 확산돼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큰 판에 전략적인 판을 벌려서 결국은 평화협정까지 가야 된다. 그러려면 올해가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포착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도 미국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전략적인 행동을 했다면은 네. 한국을 건드리는 거는 자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일관성이 있었다고. 근데 김정은 시대 와가지고는 다 건드린다고.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대로. 이판사판. 미국 북미 관계는 북미 관계대로.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보니까 제가 보는 개념으로는 이거예요. 남한하고의 국지전은 일종의 어떤 예선전입니다. 그다음에 미국하고의 전략적인 전면전은 결승전입니다. 네. 예, 그런데 예선전 안 하고 결승전 할 수 없잖아. 아유, 그렇죠. 어. 결승에 나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결승전에 직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다 보면은 요즘은 얘기를 하면 한꺼번에 다 얘기해야 한다고. 남측에 대해서는 남측에 대해서 또 그거는 이제 NLL 발언이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는 또 미국에 대해서 그건 SLBM 즉 잠수함 발사 미사일 네. 이건 대미용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링이 달라. 결승전이 열리는 링은 그 어디 뉴욕의 최고 호텔의 어떤 특설링 같은 데고 네. 예선전이 열리는 링은 동네 체육관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서해 NLL은 이제 동네 체육관이라고 보는 건데 또 바다에서 충돌하는 건 그럼 특설링은 어디겠냐고. 특설링은 어디겠냐? 북극이에요. 북극이요? 네.
제가 지도를 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네. 미사일이건 뭐건 다 지나다니는 길목이 전부 북극이에요. 거기에 헤비급 선수들이 이미 와 있어요. 중국, 러시아, 미국 이렇게 미사일 강국들이 거기서 그 리턴 매치를 벌리고 있는데 핵잠수함들도 전부 북극해 얼음 밑에 지금 다 가 있고요. 그렇지. 이 미사일 전쟁은 이 전략적 중심은 북극입니다. 이 해양 전쟁의 중심은 동남아 해역이라면은 네. 미사일 전쟁은 링이 바뀌어요. 그럼 북극입니다. 북극권. 그런데 큰 나라 헤비급 선수들이 와서 리턴 매치를 다 하고 있다고. 그러면 북한은 왜 SLBM을 보여주냐? 또 ICBM을 왜 선보이냐? 거기에 선수로 끼워달라는 얘기예요. 그 특설링에 올라가겠다. 나도 선수 자격을 좀 획득하자. 네. 그래서 미국하고 여기 특설링에서 뛰고 싶다. 한판 벌리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요게 네. 결승전이라고. 요게 결승전이고 서해 국지전은 또는 동해에서 있는 거는 그거는 자체 안보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일종의 어떤 예선전 내지는 네. 시범 경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우리 군인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국정원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참 김종대 편집장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또 답답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나름대로 자기 계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대에 특설링에 서고 싶은. 네. 그래서 그래서- 무력 시위를 하고 예. 이러면서 계속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설링에 서기 위해서 지금 북한은 일단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먼저 보조를 맞췄어요. 네. 그래서 5월 9일 날 러시아가 종전 70주년 행사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 단탄도미사일을 공개를 하니까 자기네들 또 우리도 끼어달라 해가지고 SLBM을 거기에 맞춰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9월 3일 날 중국이 또 종전 7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중국한테도 우리도 끼어달라 뭔가 시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는 자신들 10월 10일 날에 노동당 창건 70주년이니까 네. 그때 맞춰가지고 또 본격적으로 뭘 하나 등장시킬 거예요. 뭐 상품 하나 내놔야지. 그러겠죠. 남한 언론 기사거리 없어. 뭐 하나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상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예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김정희 편집장님. 아니 제 생각엔 많은데 보자고. 네. 예상을 한번 예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기 앞으로 한 1, 2년 내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신형 잠수함 건조. 요것도 그냥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한다. 요렇게 허풍을 떨 겁니다. 네. 물론 일부 시도는 할 거예요.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이제 저기 신형 방사포 있잖아요. 그 저 한 180km 나가는 거. 예. 이것이 이제 그 저기 모든 전선에 깔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거죠. 예. 무인 공격기가 개발됩니다. 무인 공격기. 네. 어휴, 드론. 참 그런 참 어떻게 보면 허접해 보이는 그런 무인기도 우리나라에게 잘 들어왔는데 무섭네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네. 수소폭탄 개발을 합니다. 수소폭탄. 예. 아니 지금도 북한은 이미 저기 저 한반도 북단에는 어떤 우리가 모르는 초강대국이 이미 만들어졌는데 네. 거기다가 더 하는 거야. 이제 더 가는 거야. 완전히 우주로 가는 거야 이게. 우리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어벤져스 느낌이 엄청난 국가가 되는데 네. 이때쯤 되면은 저기 국내 언론에 이런 걸 하나씩 슬쩍슬쩍 보여주잖아. 네. 북한이. 그러면 국내 언론 기사는 한결같아요. 북한에 새로 뭐가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군은 대책이 없다. 뭘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뭘 사야 된다, 뭘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대책이 없다. 이제 사드도 소용 없다는 거 아니야? 아. 킬체인 해봤자 되는 거 아니야? 네. 옛날에 그거 안 하면은 저 나라 망하는 줄 알고 아직 시작도 안 하고 보지도 못한 사드가 벌써부터 소용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벌써 속 들어갔어요. 벌써 속 들어. 아니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어. 이거 저기 아이돌 그룹 인기 순위 바뀐다니까. 그러다가 이거 한 네. 두세 달을 못 가. 한국 사람들이 나와요. 무기에 실증 내고 다른 거에 또 열광해. 네. 그러다가 나중에 수소폭탄 나오면은 네. 또 대책이 없다 그러는데 대책이 없어야 기사가 되는 거야. 대책이 있으면은 언론 기사가 안 돼. 그렇죠. 예. 그러면은 무인 정찰기 저 1m 남짓 그 우리 애들 장난감 수준밖에 네. 안 되는 그것이 나타났을 때도 작년 3월 아닙니까? 네. 대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책이 없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그 북한의 공기부양정 기지가 고안포에 나왔을 때라든가 신형 방사포가 나왔을 때라든가 네. 아니면 무인 정찰기가 나왔을 때마다 언론 보수 언론은 항상 이런 게 나타났지만 한국군은 대책이 없다. 이렇게 기사를 써왔습니다. 이번에 SLBM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대책이 없다 그러려고 그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사드 킬체인이 한마디로 도매금에 넘어가가지고 어디서 고철 덩어리처럼 이제 저 폐기 처분될 처지입니다. 그렇죠. 인기가 국방비 없었어요. 37조 원은 네. 부가가치 제로예요. 아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 기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보라고 저기 더 무시무시한 거 앞으로 줄줄이 나올 거거든. 그때마다 요지랄들 할 거라고. 네. 그래서 사드가 네. 이제 우리 언론에 가지고 사드 지금 무용론 뭐 이런 식으로 쫙 나오니까 다급해진 거는 미국하고 일본은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다급해졌잖아요. 네. 사드 필요 없다 그러니까 북한이 뿅 하고 튀어나오는 그 사칠 실험 한번 딱 가지고 사드가 필요 없다 하니 사드를 배치할 사람들 마음은 지금 얼마나 다급해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저거 별거 아니다. 네. 야, 저거 실패한 거다. SLBM 그 무슨 뭐 바지선에서 쏘아 올린 거다. 이게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예. 아니 그래서 난 처음부터 그 얘기했어. 네. 저게 어떻게 예. 미사일 시험이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북한은 그렇게 10월 10일 날까지 국제적인 분위기에 맞춰 가지고 자신들의 전략을 관철시킬 것입니다. 이거는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강화 배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네. 상대 국가의 외교를 변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강제로 변경시키려고 하는 거. 그 목표는 김정은 편집장에 따른다면은 평화협정 체결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것일 수 있겠고 또 아니면은 그 특설령에 나를 끼워달라 네.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지금은 특설령에 나를 올리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올리지 않으려고 하고는 현재의 계획을 핵과 미사일을 시기를 함으로써 그걸 변경시켜서 올리게 만든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강화 배교죠. 북한은 네.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그렇게 강화 배교를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국정원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군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현영철이 저는 숙청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김정은 체제 들어와가지고 숙청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첩보 사항을 고사총으로나 쏴서 죽였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첩보 사항인데 왜 그거를 국정원이 첩보 사항을 말하냐는 거예요. 네. 첩보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확인해주지 않는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거는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끌벅적 떠들게 네.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불신, 북한에 대한 어떤 증오심 이런 것들을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키워서 하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걸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게 뭐죠? 6.15 때부터 8.15 때까지 지금 민간 단체들이 북한 막 네, 만나고 지금 정부가 허락해주고 뭐 통일부 추진하고 장관이 있죠. 뭐 제가 볼 때는 싹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남북 교류 조금은 뭔가 좀 폼을 잡으려고 조금은 좀 허락해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타이밍.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8.15 때 뭐 광복 집중해가지고 뭘 하겠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는 것들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국정원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주변 국가들은 전략을 가지고 자신들의 국가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외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저는 현재 우리가 해영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 그리고 무슨 삼류 어떤 그 저급한 네. 그런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는 어떤 황색 저널리즘을 보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뭐 정보 당국이나 뭐 일부 언론이나 북한 장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지난 15일에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뭐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극도의 공포 정치가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어떤 그 숙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정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무슨 고사포를 쏴서 뭐 죽였는데 주변에 뭐 가족들까지 다 보고 있었고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떠들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북한의 뭐 공포 정치가 어쨌다고 말함으로써 네. 이거는 지금 무슨 황석 저널리즘 같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지금 보조를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고 북한이라는 집단을 왜 학원날 숙청을 하는가? 김정은은 왜 숙청을 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화해를 해야 될 대상이고 이중적인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또 화해를 하려면은
그들이 실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숙청을 하는 거는 김일성 때도 숙청했어요. 네. 그 피해 숙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때도 숙청했어요. 근데 김정일 때도요. 그러면 북한이 숙청을 하는 거는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북한은 유일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처럼 다당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당제 사회에서는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럼 정당을 만들면 돼요. 각각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자신의 정파에 따라 가지고 정당 만들어서 자기네 의견을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다 하고 경쟁하고 쌈질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다당제 국가의 본질 아닙니까? 네. 근데 북한이 다당제가 아니라 유일 체제예요. 그러니까 유일 체제에 대해서 딴짓 하는 애들, 딴소리 하는 애들 용서 못 해요. 한 소리만 하면 그냥 바로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유일사상 10대 원칙에 따라 가지고요. 그래서 숙청을 하는 거예요, 북한 체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에는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거를 해가지고 세력 교체를 샥 해버리잖아요. 선거가 되면은. 근데 북한은 선거가 없으니까 김정은 체제가 들어섰는데, 그러니까 자기 세력 만들어야 되는데 네. 선거 없으니까 전부 다 모가지 날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예. 해서. 그래서 이런 방식이 우리가 볼 때는 잔인하고 끔찍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선정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막 네. 호사폴사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체제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구나.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북한과의 대치 속에서도 이길 수가 있고 또 북한과의 화해 협력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중국 갔을 때 어느 학자가 그런 말을 하던데, 북한은 우리와 같은 시기를 살지만 우리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시기는 같지만 시대가 다르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한테 막 얻어맞고도 이혼할 생각 못 했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예. 요즘 여성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건 왜 그러냐?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가 북한에서는 우리와는 다른 시대고 단지 시기만 일치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창수형이 얘기한 그런 어떤 유일지배 체제라는 건데, 지금 북한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 있는 대외 전략이 나오려면은 네. 김정은 개인의 어떤 그에 대한 숭배 내지는 어떤 유일 사상이 성공적으로 더 뿌리를 내려야 그때 가서야 대외 정책에 있어 안정성을 도모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권력이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 할 때가 가장 피바람이 붑니다. 네.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의 경우에는 무언가 좀 집단지도 체제를 형성해 나가면서 그것이 어떤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요구에 대한 일견 좀 흡수하고 그걸 해소해주는 이러한 체제로서의 어떤 제도의 성숙이 도모된다기보다는 우선 김정은 개인의 어떤 위치 확보라는 거, 어떤 위상 확보라는 거, 네. 이런 점에서 지금 모든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시대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해 못하는 다른 시대에 사는 듯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해서 가장 큰 수혜자 내지는 가장 이거를 좋아하고 또 이걸 즐기고 소비하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전 국정원과 조선일보라고 봐요. 네.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웬 횡재냐? 야 빨리 기사 써. 이 국정원이 그걸 추론에 불과한 걸 네. 얘기한 이유가 그 이유 아닙니까? 당장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작 소비하고 즐기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여기도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북에도 뭐 그게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했다 그러지만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북한의 공포 정치가 있고 통일은 어떤 시대적 요구고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라면 네. 그럼 당장 뭐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도대체 국가정보원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부터 현영철 팬이었다고 그 사람 편이었다고 네.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나 참 고향이 쥐 생각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뭐랄까 하나의 어떤 정변에 가까운 어떤 비정상적 정치 행태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김경희 독살설 이런 네, 것도 그것도. 지금 확인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더라만치 위험한 게 없죠. 그런 것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북한이 더 피해 숙청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효과가 아니,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벤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 목숨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런 것들은 북한이 공포정시의 비정상 국가라고 하지만 남한은 그거를 소비하는 비정상 국가라 이겁니다. 남한은 그것을 소비하고 그걸 부추기는 듯한 네. 이런 어떤 행보를 하는 더 여기 역시도 어떤 비정상성의 일면이 보여진다는 것이고 뭐 북한의 핵실험 잠수함 발사 시험 나타나면 뭘 그렇게 호들갑 떨며 반색을 합니까? 이게 웬 횡재냐는 식이에요. 네. 북한도 그렇지 남측 정부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놈의 핵 좀 터트려 주지 그래. 그 저 한 방 안 터트려 주고 이따가 이 정부 감질만 나게 하고 그거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그 저기 뭡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제가 지금 막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이 북한의 핵실험이나 이런 도발적인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가장 많이 추론하고 있지도 않은 걸 마치 기정사실화한 건 우리 정부예요. 네. 작년 3월에 4월 말까지 큰 거 한 방 터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안 터지고 네. 있잖아요. 예, 무인기 사건 났을 때도 북한 핵 끄집어들였고 작년 부처님 법요실 때도 그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 북한 4차 핵실험 얘기 안 했습니까? 아예 4차 핵실험 한 걸로 표현해서 저기 4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엄중한 안보 정국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이게 바라지 않으면 뭡니까? 이게 바라지 않으면 왜 그러는 거예요? 무슨 기우제 지냅니까? 북한 한번 좀 해달라고? 예. 장윤선의 팟짱. 참, 지금 예. 평양은 잠 못 이루는 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 몇 가지 평양에서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평양의 밤거리가 화려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평양의 야경이 예전에는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평양 갈 때는 고려 호텔에 있는데 정전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평양이 밤거리가 화려하다 그럽니다. 조명도 야간 조명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평양에 승용차도 훨씬 많이 늘어났고 분명히 북한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경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부분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경제 성장도 앞으로 뭐 4%대에서 될 거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체제를 강고하게 구축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김정은 체제가 북한 인민들에게 더 이상 허리띠를 조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정하게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 조치를 취하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 구축기에 그런 경제에서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은 그걸 돈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평양 그 건축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은 평양시내 아파트 가지고 부동산 장사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겁니다. 평양시 아파트 가격이 엄청 비싸대요. 김정은 편집장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평양 가서 아파트 못 사요 지금. 그렇게 지금 평양 아파트 여기 출연료 받아가지고 저축 해가지고 아파트 못 사요 평양에서 서울에서도 못 사고. 그건 내가 시원치하는 게 아니라 출연료 조금밖에 안 주는 오마이가 시원치하는 거야. 근데 일단 북한에 그렇게 변화가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꼬이는 곳에는 돈이 몰리는 곳에는 부정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세력들 간의 다툼이 있었을 거고 그걸 이제 지금 우리나라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군부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이권을 네. 이제 북한 내부의 변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뺏어오면서 재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들을 교통정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숙청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숙청이 계속 진행됨으로 인해서 평양의 고급 관리들은 네. 지금 잠을 못 자고 있겠죠. 언제 내가 숙청될지 모른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 가지고 사회주의 문명 대국 만들겠다. 뭐 중국도 그러는데 북한도 그럽니다. 그래서 문화 강국도 만들겠다 그러고 체육 강국 만들겠다 그러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뭔가 좀 창의적이고 북한의 주체성에서 말하는 것처럼 창의적이고 이런 게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이 되면은 창의성이 발휘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북한 체제가 더 많이 경직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네. 경직되면 경직될수록 그 경직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한과의 긴장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북한도.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남한에서도 그렇게 해서 북한이 조성한 긴장을 소비하는 집단이 또 남한에도 있는 거고 네. 이렇게 되면 남북한은 끊임없이 서로의 적대적인 대결 관계 속에서 서로 공생하는
이런 적대적 공생을 예,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구조를 깨야 된다고 그런데 생각해요. 더 위험한 건 뭐냐면은 그 중독성에서 이제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네. 옛날에는 이런 중독성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지, 즉 다양한 대북 정책의 옵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야 어느 게 가장 국가 이익이냐고 따져볼 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꼭 뭐 저는 김대중 노무현 진보 정권 시대만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해요. 박정희도 노태우 그렇게 정부와 있었고, 박정희 노태우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은 그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어떤 그 북에 대해 가지고 반사적인 적대 의식을 즉자적으로 내뱉지 않으면은 네. 발언권이 없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대북 정책에 대한 심사숙고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남북 간의 이 교착 상태에서 제가 보는 가장 인상적인 것은 남북 대화 하자. 그건 그거고 안보는 별도다. 네. 옛날에는 이 남북 대화를 위해서 안보에서 양보할 만한 조치도 우리가 따져볼 만했던 거라고요. 팀스프를 중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지도 했고 네. 또는 서해에서 뭐 약간의 제스처를 취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보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대북 정책이 뭐가 나오든 간에 이건 일단 논외입니다. 논외로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진정성 없는 대화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종의 화장술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 교착 상태 자체가 하나의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옛날에는 이 교착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손실이 크다. 네.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사냐. 통일이 안 돼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옛날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냐. 이 교착 상태 자체가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스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거기 예컨대 학급에서 왕따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하루라도 놀림 안 받는 날 있습니까? 단 하루라도? 걔를 놀려 먹는 걸로 집단이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데 그 자체가 구조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이짐의 왕따가 구조화되듯이 지금 북한이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북한은 정기적으로 국제 사회에 자기를 소비될 수 있는 상품으로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 SLBM도 되는 것이고 공포 정치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걸로 전 세계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네. 김정일 편집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요. 과거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우리의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놓고 뭐 추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태우 시절에 북방 정책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접근을 했던 이 전략은 저는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 노태우 정권 때 감옥에 갔어요. 그 노태우 정권이 문제하게 미운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은 그때 노태우 정권이 추진했던 북방 정책은 전 아주 좋았다고 생각하고 재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노태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두환 완전히 군사 정권. 저는 전두환에 대해서 정말 이를 앙다물고 바로 35년 전 오늘 네. 광주에서 그 소수의 정치 군인들이 시민들을 학살한 그걸 제가 사춘기 때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그 울분을 못 참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대학에 와서 데모도 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전두환 만나면은 내 청춘 돌리도 그렇게 싶어요. 전두환이가 내 청춘을 송두리째 35년간 내 청춘을 다 뺏어 가버렸죠. 근데 그 무식한 것처럼 보이는 전두환도요. 85년도에 83년도인가 아웅산 테러 사건이 생긴 게 아마 83년도일 겁니다. 3년도. 네, 그렇죠. 아웅산 사건 생기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이런 식의 어떤 대결 관계가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산가족 상봉을 해요. 북한하고 적시자에다 막 이산가족 상봉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때 153명 이산가족이 평양을 북한을 갑니다. 그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가고 전두환이도 그랬어요. 박정희는 어땠느냐? 박정희는요. 우리 역사상 살펴보면은 지금보다요. 68년, 69년 이 2년 동안에 북한이 했던 도발이 훨씬 더 강도가 높고 네. 울진 삼척 강도 무장 간첩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1.21 사태 그래가지고 김순일 장대 앞마당까지 왔어요. 네, 청와대에서 박정희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투해블로 납치하고 예. 121기 뭐 추락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북한이 전쟁 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70년도에 박정희가 8.15 평화통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앞으로 평화와 통일을 놓고 경쟁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제 강경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강경파들이 8.15 평화통일 선언 난 이후에 강경파들이 저 북한이 호시탐탐 우리를 쳐들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북한하고 뭐 평화 이야기하고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박정희 정부에 청와대 있는 사람들이
그 우리 강경파들을 설득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북한하고 교류 협력을 해가지고 체제 경쟁에서 이기는 게 네. 북한을 굴복시키는 고동 전략이다. 우리는 고동 전략을 써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불안할 줄 모르니까 먼저 비정치적인 문제에서부터 그래서 적십자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산가족 상봉을 다루고 그렇게 해서 북한을 안심시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정치회담으로 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류협력을 제도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북한을 이기는 게 고동 전략이다. 그때도 박정희 때도 이렇게 머리를 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북한 체제를 점점 더 경직되게 모르고 가야지. 그래야지 여기서 생존할 수 있는 그것을 소비함으로 생존할 수 있는 세력들이 김정은 평일ten 이야기한 것대로 다른 전략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말도 못 꺼내게 하는 전두환 때도 이야기했고 노태우 때도 했고 박정희 때도 했던 그런 전략을 지금 꺼내지 못하게 하는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내가 또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야기가 나오네 또. 글쎄 뭐 얘기하다 보면 자꾸 그리로 화난다는데 저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왕따 만들기가 이제는 뭐 구조화됐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는 와중에 한국도 덩달아 추락했다고 봅니다. 아베가 우리 한국 대통령한테 앞으로 위안부 역사 문제 사과할 것 같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안 하죠. 예. 아니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 이제는 서열이라고 봐요. 네. 물론 북한은 저 꼴찌 국가입니다. 실패 국가죠. 한국은 그거보다 조금 위에 있고 자기들은 그 위에 있고 맨 위에는 형님 미국이 계시는 거예요. 네. 이 서열 문화가 존재하는 한은 사과 못해요. 절대 사과 못합니다. 그건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위계 서열 애들 문화도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과거에 우리가 남북한하고 쥐어뜯고 동족을 이제 왕따로 만드는 순간 우리도 왕따를 만든 만큼의 어떤 데미지는 분명히 있고 이제는 어떤 미국 일본 동맹에서도 곁다리로 끼어드는 동맹이 돼 버렸어요. 예, 어떤 그런 점에서 한국도 유사 왕따가 된 겁니다. 의사 왕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화되고 있는 거. 그러면은 과거에는 다 호혜 협력 평등 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공존의 어떤 철학이자 이념이었다면은 지금은 뭐냐면은 어떤 서열 구조 어떤 그 속에서 위계 질서라는 것들이 말을 하는 현실주의 국제 정치로 바뀐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한번 구조화되면 그러면 국가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약자의 어떤 손을 잡는 이런 문화는 당분간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 사전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랬을 때 계속 이 구조를 확대 재생산하는 이념 구조, 이데올로기 구조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즐거우시다면 재밌다면 계속 하십시오. 전쟁만 안 일어나면 돼. 그리고 더 좋아질 거 바라지도 않아. 더 나쁘게만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전쟁 수도 없이 해가지고 전쟁 안 일어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단순한 모욕의 전쟁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네. 근데 이 정부에서 3년간은 그 짓 안 할 수 없습니다.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어떤 국제 정치, 우리의 지정학이라는 게 분쟁의 요인이 높아지고 네. 또 그러면서 전쟁의 공포가 확대된다고 했을 때 결국은 그걸 막아내는 것은 어떤 그 시민의 힘이고 우리의 어떤 어떤 국가의 하나의 어떤 그 이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나마 전쟁을 막아온 겁니다. 네. 그런 토대 위에서 마구마구 분탕질하고 놀고 싶으면 놀다가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3년만 더 노시면 되잖아요. 러시아가 종전 70주년 행사를 몇 번째까지 하면서 미국이 MD 체제를 뚫을 수 있는 다탄도 미사일을 보여줬다고 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중국도 이제 9월 3일을 중국은 이제 전승절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게 할 거다. 말씀드렸죠. 네. 그때 중국과 러시아가 또 꽁짝구짝 해가지고 동해에서 군사훈련하고 북한은 10월 10일 날 노동당 창건 70주년 때 또 뭔가를 또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네. 우리는 또 혼비백산하겠죠.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아베가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도 봐야 되잖아요. 아베는 이미 지난 4월 말에 미국에 간 이유는 가서 이제 방위협력 지침도 개정하고 네. 상하원 합동 연설도 하고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4월 28일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1952년도에 체결됐는데 4월 28일 날 체결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전범 국가인 일본한테 전쟁의 책임을 면해주고 관대하게 하고 그거는 이제 한국 전쟁과 그다음에 중국 견제, 중국 혁명이 났으니까 이것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전범에 대해서 전부 다 면죄부를 준 거죠. 그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입니다. 그 강화 조약 체결일인 4월 28일 맞춰서 아베는
미국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베는 뭘 하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미국 여론을 다 다져놓은 거잖아요. 상하원 합동연수를 통해 가지고 내 이름은 에이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에이브람 링컨하고 자기하고 비슷하다는 식으로 해서 미국에 실컷 자신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놓고 그다음에 뭘 할 건가. 8월 15일 날 아베는 이제 패전 70주년이지 않습니까. 패전 70주년에 맞춰가지고 그날을 뼈에 아픈 사과와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렇지 않겠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나는 과거에 잘못된 거 다 털어버리고 국제사회 이제 보통 국가로 나섰습니다. 이걸 선언할 거예요. 이제 이미 그걸 지금 포석을 놨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이제 2차 대전 70주년이라는 것들을 계기로 해서 현재 정세가 동아시아에서 강대국들이 격돌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국가를 위한 전략을 만들면서 포석을 하나하나씩 두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는 우리는 국가정보원이 지금 정보를 가지고 첩보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네. 그렇게 하면서 광복 70주년으로 가는 그런 판에 뭔가 어깃장이 나면 나눴겠다 이렇게 하고 또 광복 70주년 막 이야기하고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또 광화문에서 불교 그 무차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통일지대를 준비됩니다. 또 말은 그렇게 막 하면서도 실제로는 또 국정원이 정보장사하면서 보조를 통일 얘기 맞춰준다는 좀 안 들었으면 내가 말을 그렇게 네. 꼭 하셔야 되는지 말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뭐 나쁜 말은 아닌데 아유, 그렇죠. 나쁜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말 굳이 방법과 말이야. 전략이 없이 말만 그렇게 말만 하니까 하는 문제이고 거죠. 실제는 네. 이제 국정원이 그렇게 정보장사하면은 정보 가지고 이렇게 정치하면은 거기에 또 편을 들어주는 네. 거잖아요.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모르는데 거기에 우리가 전략과 어떤 정책을 기대해 본다는 거 네. 이거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이거 정말. 창수 형 너무 열받지만 않아도 되는 거지. 열변을 토하셨어요. 이거 대책 세운다고 해봤자 사실은 대책이 없고 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입 아프게 얘기해봤자예요. 그다음에 우리만 엉망이냐 외교가 사실은 일본이나 주변국도 중국도 엉망이긴 마찬가지거든. 그래가지고 우리의 무능력을 주변국이 상쇄시켜 준다고. 네. 이런 측면도 있는 거라고. 아니 저기 뭐냐 저렇게 우리가 일본이 앞서가고 국제사회에서 무슨 미국의 부두목 행세한다고 해서 너무 그 저기 우리가 그거 가지고 네. 욕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네. 왜? 저게 잘하는 짓이 아니거든. 저게 잘하는 짓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언젠가 역풍이 붑니다. 네. 매우 값비싼 대가 치를 겁니다. 자, 저희가 그 현영철 숙청 문제를 얘기하면서 통일 문제, 그 남북 관계 문제 계속 얘기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랜 분단의 고통을 마감하고 새로운 통일 시대를 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누가 아니래? 참 말은 좋은데 누가 아니래? 통일시대라는 네. 말 나온 지 20년도 더 됐어요. 정말 그 예전 박정희 대통령 그 독재 시대 때부터 보인 우리나라 그 남북 관계 외교 이런 게 지금은 다 끊기고 정말 이 공포 정치를 비판하면서 적대적 공생 관계만 추구하는 이런 모습만 남은 게 아닌가. 뭐 대화는 없이 서로 이용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꼭 팟짱을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걸 들으셔야죠. 저희가 준비한 김종대. 지금쯤이면은 청와대 홍보수석실 같은데 너부터가 뭐 한 줄이라도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아직까지 안 갔으려나? 그러게요. 이건 전달됐을 텐데. 뭐 그런 걸 기대해 그래. 나 참. 제가 월요일마다 기다리고 있는 김종대 러브레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네 씨, 먼지와 꽃가루가 쌓이는 5월 어느 한적한 뒷골목 어딘가를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쓰러져 버린 저 낭인처럼 시대의 좌표를 찾지 못한 우리의 청춘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며칠 전 예비군 훈련장에서 한 청춘이 소총을 난사해 본인을 포함한 3명이 사망했지요.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최모 씨는 유서에서 왜 사는지 모르겠다며 인생을 비관하다가 군대 생활 받은 모멸감을 씻기 위해 복수할 순간을 노린 의도적 범죄를 저질렀어요. 군대에서 B급 관심병사였던 것으로 알려진 최 씨는 2013년에 제대를 하고 사회에도 적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거 어찌된 일일까요? 결국 그는 의도한 대로 총을 받자마자 세상을 향해 난사했지요.
이 시대의 청춘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며 살까요? 홍대 앞이나 압구정동에 가면 저렇게 반짝이는 5월의 싱그러운 젊음이 차고 넘치는데 왜 어떤 청춘은 어둠 속에서 저주와 원한을 축적하며 죽음을 떠올리는 것일까요? 어릴 때부터 경쟁에 내몰려 자신을 학대하도록 세뇌가 된 이 땅의 아이들이 막상 경쟁에서 나가고 하면 한순간에 인간 불량품으로 분리수거되고 폐기 처분되는 이 사회는 그들을 관심병사라고 부릅니다. 마치 사과 상자에서 썩은 사과 골라내듯이 사회는 그들을 색출하고 제거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고 있지요. 그러나 한번 적발하고 색출해서 솎아내면은 또 나타나고 솎아내고 배제하고 제거해도 끝이 없는 저 젊은 죽음의 행렬들에서 과연 이 연애의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걸 우리는 꿈꾼 적이 있을까요? 군대에서 이 병든 영혼의 따뜻한 눈길 한번 제대로 주고 상처를 보듬어 주기만 했더라도 과연 그는 악마가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문제였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치유받거나 제대로 상담해 준 적이 없죠. 다만 경쟁에서 낙오된 건 오직 그 개인의 탓이고 진화에서 도태된 종들은 그 본인의 책임에 불과한 것이죠. 이 모든 건 자연의 질서인 것이죠. 사건이 나고 예비군 교관들에게 방탄복을 지급한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북한군이 아니라 아군이 무서워 지급되는 방탄복이라면 아군이 무서워 총을 거치대에 고정하고 유리 방탄막을 사격장에 설치하는 거라면 그런 군대는 차라리 없애는 게 낫습니다. 믿지 못하는 군대를 왜 유지합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의 군대를 유지하니 휴전선이 튼튼하고 대통령이 안심이 됩니까? 더 중요한 건 인간을 차별하고 격리하는 이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군대 정체성, 군대 범죄마저 잠식해 들어가 이제는 병이 들고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국가안보를 잠식하는 게 아니라면 무엇이 국가안보를 잠식한다고 하겠습니까? 이것도 종북, 좌파, 야당의 탓입니까? 지금 혁신하시지 않으면 언젠가 이런 군대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대통령 자신이 밑에서부터 무너질 거라는 걸 경고하고자 합니다. 결단하십시오. 혁신하십시오. 근본적 문제 해결을 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점잖게 얘기 좀 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러브레터와 좀 다르게 참 차분하고 진실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어. 아니 나는 지금 계속 들으면서 네. 언제 목소리가 높아지나? 아, 그렇죠.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 저도 이게 좀 언제 기다리고 나오나 있었는데.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뭐라고요? 안 하고 나서 끝나버렸네. 바로 이번에는. 아, 가끔은 달라져요. 식상하다니까. 네. 내가 지금 새로운 스타일을 꿈꾸고 있으니까. 그러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좀만 기다려. 네. 창조 러브레터군. 창조죠. 네. 창조 경제에 발맞춰서 창조 스타일을. 아니 사실은 내가 책을 하나 출간했다고. 아, 그러세요? 예. 지난주에. 어떤 책이죠? 위기의 장군들이라고 장군들 그 뒷얘기만 그냥 파헤지고 그냥 막 오, 린다김도 나오고 이양호도 나오고 뭐 남재준도 나오고 김장수, 김관진 뭐 다 나오는데 네. 그런데 한동안 책을 팔라니까 이미지 관리를 좀 해야 돼. 이게 장군들의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근혜 씨 뭐라고요 이러면은 한동안 내가 어디 이런데 나갈 수가 없어.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약간 뭐 은연중에 책 이야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네. 재밌을 것 같네요. 위기의 장군들. 위기의 장군들. 네, 팟짱 애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얘기를 나눠보는데 다음 주가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저희가 방송을 쉬는데 그 다음 주 6월 1일 그 6월 첫째 날 월요일 이 시간에 바로 장윤선 기자가 돌아옵니다. 오. 예, 드디어 돌아옵니다. 드디어 돌아옵니까? 네, 예, 그거 정말 보고 싶으셨죠? 예,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 청취자. 네, 네, 처음 시합시다. 공개합니다. 어. 아, 그럴까요? 다음 그거 주에 좋죠, 뭐. 한번 4시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떤 좋습니다. 분위기인가? 네. 알겠습니다. 아, 장윤선 기자가 어떤 모습으로 컴백을 할지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주는 아쉽지만 저희가 건너뛰고 6월 1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귀하는 잘리는 건 아니지. 아유, 저 근데 아마 잘릴 것 같은데 저기 하나 뭐 만들어 팟캐스트. 만들까요? 아, 만들어. 하나 또 네. 조그만 방송 하나 만들까요? 저희 프로그램을? 알겠습니다. 아이고, 다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정말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얘기가 어떤 방송이 펼쳐질지 저희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이만 시간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